네, 안녕하세요. 도서관에서 개최하는 제19회 저자와 함께하는 중앙도서관 북콘서트 권영기 교수편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제19회 저자와 함께하는 중앙도서관 북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 모드로 설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행사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이메란 교수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이메란 교수님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캘리포니아 대학교 데이비스 캠퍼스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북콘서트 강연 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는 비교 정치경제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번 주제에 대해 더욱 심도 있는 대화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 기대됩니다. 큰 박수로 이메란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치외교학부 이메란 교수입니다. 권영기 교수님께서는 지난 2021년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를 통해 Changes by Competition을 출간하셨는데요. 이 책에서 한국 발전국가 모델의 진화 과정과 이를 분석하는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경제 발전의 주요 형태는 비교적 시각에서 어떤 형태를 취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했는데요. 이번 콘서트에서는 이 Changes by Competition을 바탕으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도 권영기 교수와 같은 학부에서 있고 또 같은 전공으로 여지껏 있었는데요. 평소에 권영기 교수의 연구 주제에 깊은 저도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많은 존경을 갖고 있었던 차에 오늘 이렇게 중앙도서관 북콘서트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권영기 교수님께서는 이 책 외에도 세계화 시대와 국민경제 재구성, 세계화 시대의 역행, 자유주의에서 사회 협약의 정치로 등 많은 저서를 집필하시기도 했습니다. 권 교수님의 전공 분야는 비교정치, 정치이론, 유럽정치이고요. 최근에는 비교적 맥락에서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과 민주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다. 특히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다양한 결합 방식과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면서 질적으로 심화된 민주주의 사회 모델 탐색을 주된 주제로 다루고 계십니다. 비교 연구 영역을 개척하고 그곳에서 한국의 위치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권영기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치외교학부의 권영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별 내용이 없는 글을 콘서트라고 또 발표 기회를 주신 우리 도서관 관장님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우리 서울대학교 안밖에 많은 연구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를 선뜻 허락해 주시고 맡아주신 우리 이메란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약간 걱정이 하나 드는데 제가 이런 포맷의 강의를 해본 적이 없고 좀 말 주변도 별로라서 이게 끝나고 나면 제 책이 전혀 안 팔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시작을 했으니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Changes by Competition: The Evolution of South Korean Developmental State라는 건데 사실은 저 때 고민이 South Korean Developmental State라고 할까? 아니면 Developmental State라고 그러면 너무 약간 올드 박정희 이걸 연상을 하기 때문에 저 개념을 쓸까?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Statist Coordination Model, 그러니까 Free Market Coordination Model과 구별되는 또는 북유럽이나 Continental German 모델과 다르게 그쪽을 만약에 Social Coordination Model이라고 한다면 Anglo-Saxon 스타일을 훨씬 Free Market Coordination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Statist Coordination 모델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주요 질문, 키 퀘스천 같은 거를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검토, 그 다음에 그 현재 출발되는 세계화 시대 때 한국의 위치, 그 다음에 이것이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 이런 거를 잠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historically, 메인 바디는 사실은 historically tracing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단은 뭐 사람들마다 도대체 발전이 얼마나 됐는지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매저를 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다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은 이게 GDP per capita income에 근데 그것이 이제 전체 절대적으로 그것이 변화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100분위로 랭크, 예를 들면 몇 등이냐, 세계 나라를 등수로 매겨봤을 때 이거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봤더니 이런 나라가 사실 없다 이런 거예요. 세계에서 누구나 주목받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여기 제일 뭐 1965년도 같으면 사실은 경제개발이 막 시작됐을 단계 초기인데 쿠데타 이후에 사실은 화폐개혁에 크게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보다 더 낮은 제일 낮은 단계에서 이 퍼센타일 지금은 이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중남미 특히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나 이런 나라는 아르헨티나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는 거의 채권국으로 이게 최탑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의 중남미, 멕시코나 이런 나라는 미들 인컴으로 약간 하향 곡선을 그리는 반면에 일본만 하더라도 여긴 주로 이제 미국이나 미국은 항상 상위죠. 그 다음에 독일도 이렇게 아래로 있지만 상위고 일본은 약간 여기서 조금 이렇게 상향 곡선이긴 하지만 여기 아마 이렇게 이 곡선 같습니다. 이렇게 이 곡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크로스 커팅하는 케이스는 지금으로서는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한국이 아마 유일무이한 그것과 비근되게 할 나라는 아마 아일랜드가 아닐까. 유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지금은 유럽의 한 퍼캡ita 인컴이 한 6만 불을 넘어가는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문제는 이런 거를 어떻게 발전시켰냐. 왜 그러면 한 60년대 중반부터 해서 거의 지금 오늘날까지 최근에는 좀 스트러글링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업그레이드 돼 있다라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뭐냐? 두 번째는 이게 발전이라는 이 방식의 그런 코리아 모델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그러는데 그게 도대체 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냐? 그게 뭐 예를 들면 자유시장으로서도 발전할 수도 있었지만 다른 식으로도 발전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었는데 한국의 독특성은 뭐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세 번째 주요 질문은 그러면 최근에 그러면 당신 세계 스테이티스트 또는 디벨롭먼트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그게 최근에 그게 가능이 나냐? 지배적인 담론이나 지배적인 이론들을 대부분은 국가의 역할 또는 네이션 스테이트의 개입이라든지 이게 이제 케인지아니즘이나 또는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서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니오리버럴리즘 그러니까 프리마켓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IMF를 떠올리는데 그 이후에 이게 가능하긴 하냐라는 질문들이 주로 제기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중요하다. 스테이트 코디네이션 모델도 여러 가지 코디네이션 모델 중에 하나다. 물론 그게 유일무이한 최고다라는 것은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스테이티스 코디네이션 모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박정희 시기와 지금 2010년대, 2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스테이티스트 또는 디벨롭먼트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정도로 아마 다우트를 할 정도로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사실은 역설입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스테이티스트 코디네이션 모델이 그 틀이 유지될 수 있다. 만약에 박정희식의 스테이티스트 코디네이션 모델의 메소드나 인스트루먼트나 그런 인터벤션 스테이티스트를 썼다면 아마 죽었을 것이다.
그 방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적응을 해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스테이티스 코디네이션 모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기존에 이제 약간 짧게 이렇게 보면 기존에 한국에 도대체 왜 이렇게 장기간 발전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에 가장 큰 입장은 처음에는 60, 70년대 신고전파 니오클래식 이코노미스트들이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휴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콜, 리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은 무역 개방, 뭐 비교 우위 달성, 제한된 국가 개입 이런 걸 주장하다가 90년대,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 이럴 때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찰머스 존슨이라는 사람의 디벨롭먼트 스테이트부터 시작해서 이게 아시아에서의 국가의 개입을 통한 발전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게 사실은 그때 잠시 주춤했는데 문제는 97년도에 IMF 이후에 누구나 다 크로닉 캐피탈리즘이라 해서 뭐 일본도 로스트 데케이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한국도 이제 막 그 무너진 듯이 보이고 막 이러니까 그 이유를 대부분은 더 이상 이제 스테이티스트 코디네이션 모델이나 이런 것은 의미가 없고 리버럴한 프리 마켓으로 가야 되고 간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벨롭먼트 스테이트는 후퇴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여전히 그 수세적인 입장이었지만 발전주의 국가를 주장하는 분들은 흔히 말해서 세계화 시대 때 각 나라별로 다양한 제도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다양한 흔히 말하는 자본주의 다양성, 그러니까 varieties capitalism이라는 것에서 그 실현하는 efficiency를 실현하는 방법이 context of institution, national institution의 컨텍스트 속에서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스킬 포메이션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프리마켓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독일처럼 이렇게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이 모여서 협력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가 뭐 어떤 정책으로 들어갈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 다른데 발전주의 국가는 정확하게 이런 인스티튜셔널리즘과 맥을 같이 하면서 그중에 동아시아를 특히 설명하는 것으로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런 것이 과거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최근에 이 스테이티스트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변했는데 그럼 사람들마다 컨트로버셜한 게 지금은 더 이상 스테이티스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렇다라고 하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 어떤 식으로 변해왔느냐? 두 번째는 이 에볼루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의 주요한 theoretical opponent, 저의 반대쪽에 있는 입장의 경우는 대부분 사실은 비교정치나 또는 비교정치 경제나 또는 여러 가지 설명에서 흔히 말해서 그걸 punctuated equilibrium theor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어떤 상황에서 변화를 설명할 때 어떤 거냐면 critical juncture, 아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critical juncture에서 와가닥닥 이렇게 예를 들면 전쟁이나 IMF나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세계화나 이런 외적 조건에서 꽝 충격이 오면 그게 내부에서 뭐 싸우든 어쨌든 뭐 막 하다가 새로운 예를 들면 자유주의 국가에서 발전주의 국가로 또는 또 발전주의 국가에서 자유주의 국가로 그러니까 보통 그러고 나서 이제 노멀 타임은 발전주의는 발전주의로 계속 쭉 가는 그 제도가 리프로덕션 돼서 계속 그러니까 패스 디펜던트하게 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새로운 외적인 충격이 있기 전까지는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뭐 그 체제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저는 그것에 반대하고 만약에 그것을 반대하는 반대쪽에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을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려면 endogenous evolution, endogenous change로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외적인 충격이 아니라 내적으로 지속적으로 gradually 변화되어 나왔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예를 들면 어떤 나라는 세계와 똑같은 충격에 의해서도 어떤 나라는 예를 들면 아일랜드나 영국 같은 경우는 둘 다 전통적으로 대단히 리버럴 트래디션의 리버럴 시스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충격 속에 90년대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아일랜드는 훨씬 더 소셜 파트너십, 소셜 코디네이션 모델을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 반대로 영국은 훨씬 더 리버럴한 마켓에 의존하는 그런 쪽으로 더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처를 거치면서 훨씬 노조나 이런 것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면서 인디비주얼리스틱하게 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그런 변화나 이런 걸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인다지너스하게 그 내부의 주요한 키 액터들 간에 어떤 식의 그 전략이나 서로의 디스코스 무엇이 새로운 전략인지 새로운 비전이고 그걸 둘러싼 논쟁을 이해하고 그걸 또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합니다. 제 입장은 사실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프래그마티스틱한 그 국면별로 자기들 각자가 경쟁하는 키 액터들이 내부에서 이렇게 적응해가고 좀 실험을 해가면서 이렇게 변형해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gradually 외적 충격이 없어도 내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변해가고 외적 충격이 있을 때 그걸 또 아주 독특하게 해석해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약간 좀 다시 한번 그러면 지금 현재 세계화 시기 이후에부터 이제 엔드 포인트부터 설명해서 거꾸로 이제 올라갈 텐데 그 세계화 시기에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국가는 쇠퇴하고 국가 내션 스테이트의 인터벤션이나 코디네이션이라는 것은 가당키가 하나, 인이펙트하고 맥센스 하지 않다라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니오클래시컬 글로벌리스트의 경우도 있고 막시스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글로벌 파이낸스의 그 파워에 의해서 자본 중에서도 특히나 파이낸스 파워에 의해서 글로벌 이 네이션 스테이트의 적응이나 이 능력은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제 발전주의 국가의 유지를 하는 것은 여전히 이제 약간 수세적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것은 path dependency 또는 historical legacy. 뭐 부서져도 덜 부서졌다 또는 남았다. 뭐 이런 주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남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recomposition의 끊임없는 evolution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서 일단 가장 큰 얼핏 보면 스테이티스트이기 때문에 디벨롭먼트 스테이트 기존의 이론과 당신 차별성이 뭐예요? 가장 큰 차별성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스테이티스트가 이렇게 코디네이트하는 캐퍼빌리티나 그걸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제도가 똑같은 제도라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닝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 발전주의 국가가 가장 제가 대당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다지너스 체인지를 설명하려면 발전주의 국가의 대부분은 어떤 국가는 발전주의 국가고 어떤 국가는 발전주의가 아닌가라는 것의 강조점에서 핵심이 뭐냐면 왜 발전주의 국가가 성공했냐 그러면 국가는 플랜 레셔널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플랜을 쫙 이 플랜이 대단히 레셔널하게 맞아떨어지고 두 번째는 이걸 집행하려면 국가는 코이시브하고 명령만 내리면 쫙 이렇게 집행을 해나갈 정도의 그 능력, 캐퍼빌리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컨시스턴트한 플랜과 그다음에 코이시브한 조직적인 능력, 그거에 의해서 사회에 대해서 동원을 하는 능력. 만약에 국가가 내부에서 다양한 집단들끼리 서로 경쟁을 한다든지 또는 약간 컴피티션이 붙는다든지 이러는 거는 최근에 나오는 해결드나 이런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게 그게 바로 evidence of and collapse of developed state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라 그거는 바로 적응의 또 다른 지속적인 그건 사실 박정희 때도 그랬다라는 것이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계화 시대 때 이 다양한 지금 현재 엔드 포인트부터 먼저 본다면 국가는 여전히 유효할 수 있는가? Yes, it is.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유시장에서 각 기업별로 자기가 가장 프로핏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기업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값이면 뛰어난 스킬이 아주 뛰어난 레이버
또는 뛰어난 파트를 만드는 스플라이어들, 또는 여기 R&D 센터들, 또는 뭐 은행의 금융의 각각의 돈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시장의 유연성, 뭐 하다못해 인프라스트럭처.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컴퍼니 울타리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컴퍼니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레이버 마켓에서 자기가 플랜을 짜고 코디네이트 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 어떤 내셔널 이코노미가 어느 정도 아무리 세계화되더라도 세계화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가장 큰 중에 하나가 컴퍼니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자본이 자유롭게 자기가 가장 from the perspective of profit maximization,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profit maximization의 관점에서 투자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무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from the perspective of national economy, national economy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나라의 여러 가지 인프라스트럭처뿐만 아니라 R&D 센터를 가지고 그거 협력을 만드는 에코시스템, 이걸 흔히 저는 인더스트리얼 커먼스라고 그러는데 산업 공유제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는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이제 스킬이 많은 노동자가 있고 R&D와 축적이 많고 R&D 그러니까 파트 스플라이어들이 여기에 절벽이 깔려 있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대학에서 아이디어 어떤 아주 뛰어난 아이디어를 딱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이게 상업화 될지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이제 딱 가지고 왔는데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아무도 없어. 그러는 경우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피드백으로 이노베이션이 잘 안 이루어진다.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미국입니다. 미국은 MIT나 이런 걸 위시해서 대학에 엄청난 뛰어난 러버토리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이노베이션은 세계에서 가장 뉴 인벤션이 이루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겠지만 미국에 이거를 커머셜라이즈 하는 경우 대단히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MIT 러버토리에서 나와서 딱 이게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게 커머셜라이즈 할지 가능한지를 봤더니 이거 뭐 파트 스플라이나 이런 애들이 나가버렸어요. 없어. 왜 나갔냐? 그건 아주 히스토리컬 나중에 문제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컬렉트 인더스트리얼 커먼스를 만드는 방법에는 그런 식으로 프리마켓으로 해서 갈 수도 있고, 또는 소셜 코퍼레티즘, 독일을 자세히 보면 사실은 사회 소셜 인스티튜트, 리서치 인스티튜트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 또는 노조, 웍스 카운슬 또는 뭐 그다음에 자본, 얘네들이 와서 계속 논쟁을 하면서 그거를 만들어가고, 심지어 이제 예를 들면 90년대 후반 2000년대 들면 체코나 헝가리에서 만드는 거랑 독일에서 만드는 거랑 테크놀로지 수준이 비슷해요. 같이 막 붙어. 그러면 자본이 내가 여기서 옮겨야 된다. 그러면 야, 거기서 만드는 것보다 여기서 만드는 것이 더 프로덕티비티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 그런 게 예를 들면 폭스바겐에서 오토 5천 정도 뭐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셜 코디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마켓처럼 각각의 프라이스에 따라 움직이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다. 국가는 뭐냐? 국가조정모델은 일본이나 이런 것처럼 국가가 어떤 중요한 이때 다른 나라 자유시장이나 소셜 코퍼레티브한 그런 코디네이션 모델은 국가는 대단히 뉴트럴한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훨씬 더 스코프를 가지고 스트래티지컬리 이렇게 무엇이 그러니까 그로스 엔진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로 코디네이션에 어디가 중요하냐라는 것으로 스트래티지컬리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뭐 그게 꼭 단일한 플랜 레셔널리티는 아니다. 거기에 내부가 대단히 토론과 논쟁을 많이 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커먼스를 만드는 방법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방법을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도표를 통해서 스위핑하게 보면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지금 여기 보면 해외 생산이 자동차만 보더라도 자동차나 전자 이런 건 지금은 이제 이게 2012년이니까 업데이트 해보면 더 많이 됐겠죠. 반 이상이 지금은 한 70-80% 넘어갈 겁니다. 해외에서 똑같이 생산해내는데 문제는 그것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도메스틱한 이코노미에 미치는 영향을 보냐?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 보면 한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자동차 제조업에서 사실 임플로이먼트가 훨씬 더 지금도 여전히 한국은 유지되고 있고 독일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이 레이트 임금이라 하더라도 독일도. 그러니까 생산력에 대해서는 비슷하다. 그러니까 생산력이 뭐 AI나 이런 것이 인력을 대체한다. 그것과도 이야기할 수 없다.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가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그건데요. 사실은 뭐냐면 하이 테크놀로지의 트레이드 밸런스입니다. 여기를 보면 미국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 뭐 저기 이온 전진이 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만들어져 발명이 됐냐? 인벤트 되기는 미국에서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산업을 기초로 이 산업의 인더스트리는 어디서 지금 매뉴팩처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뭐 주로 반도체, 대만, 한국, 그다음 일본, 뭐 디지털, 뭐 이런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 밸런스, 그러니까 하이 테크놀로지의 트레이스 밸런스를 보면 미국은 아주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 글로벌 되면서. 그 이야기가 아까 얘기했던 인더스트리얼 커먼스가 각각의 컴퍼니별로 자기들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죠. 내가 MIT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딱 나왔더니 이미 이거는 기업이나 이런 거 부품 업체는 일본에 다 가 있더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여기에서 IPO로 해서 좀 해서 벤처해서 팔든지 아니면 저쪽으로 가서 다시 내가 만들든지 이런 구조를 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한국이 단단하게 올라가고 있다. 독일 같은 경우도 그대로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상대적으로 약간 저하되고 있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발전주의 때문에 그렇게 코디네이션이라고 할 수 있느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국가 주도로 진행된 사례 전환을 보면 이거는 좀 지표가 이게 없네. 여기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데 사실은 지표가 하나 있는데 R&D 이제 최근에 와서는 R&D를 주로 하는데 똑같은 미국이 R&D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런데 R&D 내용을 분석해 보면 한국은 대부분 소시오 이코노믹 발전의 대부분을 쓴다 이거죠. 그런데 미국만 하더라도 DOD, Department of Defense 또는 NIH, 보건성 이거는 이제 리버럴하게 쓴다는 것이죠. 가장 pure science, 기초 사이언스. 누구나 다 국방은 누구나 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는 쓴다. 그런데 쉽게 이야기하면 리버럴하다는 말은 마켓 팩터 뉴트럴이죠. 누구한테 셀렉트하게 지원해 어떤 산업에 특별하게 더 많이 지원해 준다. 타겟을 한다. 이런 거는 불가하다라는 것이. 세금을 가지고 왜 쟤네한테는 주고 왜 나한테는 못 주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는 이 비교적인 시각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지금 대충 그림을 그린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약간의 트레이싱을 할 텐데 역사적으로 거꾸로 이제 올라가는 먼저 개괄을 한번 해보면 한국이 발전의 모델이 어떤 식으로 변했냐라는 건데 1960년, 70년, 특히 70년, 80년 초반까지도 뭐냐면 소위 말해서 캐피탈에 대량 캐피탈을 투자해서 그거를 통해서 그로스를 추진하는 것. 소위 말해서 기업 설비 뭐 이런 거를 만약 임금은 최대한 낮추고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됐다는 것이죠. 그 자본의 모빌라이제이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화학공업 70년대 중화학공업하는 그야말로 그 중앙은행을 통해서 그 국민기금인가요? 그 남도구시 이런 걸 토대로 돈을 엄청나게 끌어서 1년에 투자의 한 60 몇 %를 그쪽으로 다 꼬라박는. 이건 사실 거의 어메이징한 것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차츰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뭐냐면 테크놀로지 인텐시브, 날리지 인텐시브로 서서히 바뀌어간다. 문제는 왜 바뀌었냐? 가만히 놔두면 시장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바뀌냐? 그렇지가 않다. 실질적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당시에 주요하게 바뀌어가는 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 트랜스포메이션, politics of transformation. 그러니까 여기서 대부분의 기업가들의 관심과 기업가들은 사실은 뭐냐면 내가 지금
빨리 초이스를 해서 이게 돈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이 나라 전체의 코디네이션을 어떻게 하고 발전을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을 첫 번째 두지는 않는다. 두 번째, 그러면 국가는 단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아닙니다. 실험을 해보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답이 미리 알고 있는 어페런트한 앤서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의 모티브는 뭐냐? 파워죠. 관료는 파워입니다. 그러면 파워인데 어떻게 할 때 파워가 맥시마이즈 되느냐? 자기가 제안해내는 아이디어, 발전의 전략을 하다가 그게 성공하면 커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경쟁 속에서 사실은 대단히 플렉시블리 맞춰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일단 전체적 개괄로 보면, 여기 보면 이 TFP, Contribution of Rate, 성공 경제 성장 레이트의 성공 비율을 보면 점점점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 캐피탈 딱 이렇게 되다가 점점 줄어들고, 반대로 이 사실은 테크놀로지 인텐시브하게 이게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왜 이걸 발전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냐? 스테이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한국이 보면 이게 이제 점점 이렇게 테크놀로지 또는 날리지 인텐시브하게 바뀌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가가 인스트루먼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가의 개입의 인스트루먼트. 과거에는 주로 자본을 이렇게 해서 한국은행이나 이런 것에서 중심으로 하기도 하고, 그보다 더 큰 것 중에 하나는 행정 처분입니다. 예를 들면 제일 중요했던 거는, 처음에 70년대만 이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 내가 설립하고 싶었다고 마음대로 설립하지 못합니다. 설립한다고 그러면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규제.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굳이 허가는 해주는데, 예를 들면 90년대 왔을 때 삼성 자동차 회사를 만든다고 줬을 때 여전히 쥐고 있었던 건 뭐냐?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의 외부에서 끌어오려면 그걸 허가를 해주냐마는 이거 권한을 다 관료들이 쥐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파워를 가지고 코디네이트를 하는 것도 있었는데, 문제는 그 이유는 점점점 어떻게 했냐? R&D를 통해서 억센트하고 강조점을 두고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두지, 훨씬 더 프리마켓 액터들, 시빌 소사이티 내부의 시장의 중심의 액터들이 중심으로 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점점 갈수록. 국가가 더 이상 그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신 이거는 국가는 억센츄에이트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데, 여기를 보면 81년도에 우리나라 R&D의 수준입니다. GDP 대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죠. 관심이 없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세계 최1위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도 아마 거의 1, 2위, 적어도 핀란드 이런 나라, 핀란드도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 들어가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만 보더라도 한 이쯤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여기 보면 그레이트 브리튼 같은 경우 이렇게 쭉 가고, 대부분 어느 정도 평평하게 가고 있다. 문제는 그 다음 지표입니다. 이걸 보면 정부가 쓰는 토탈 거버먼트 R&D 익스펜디처를 보면 거기에 아까 있던 방위나 보건 이런 거로 쓸 수 있지만, 한국은 이코노믹 디벨롭먼트 항목으로 쓰는 그게 지금 이렇게 40% 정도의, 이건 핀란드죠. 그 다음에 한국은 기본적으로 R&D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쓰고 있다. 그것도 한국은 아까 얘기했던 퓨어 사이언스가 아니라 철저하게 커머셜라이즈된 단계에서 들어가고 있다. 그거는 인더스트리얼 팔러시의 인스트루먼트,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은 좀 브리프하지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 국가의 여러 가지 개괄이라는 또 한편에서는 계급 관계에서도 국가가 훨씬 파트너로서 재벌들을 둡니다. 그러나 곧장 예를 들면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은 중소부품업체나 중소업체는 저러다가 저게 제대로 살긴 하겠어? 라고 비리비리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대기업이 없어지거나 대기업을 이렇게 후려친 건 아니지만, 안에서 인터뷰 같은 걸 다녀보면 지금도 훨씬 더 대기업이 리더를 하가되 훨씬 더
군함처럼 이렇게 함대 비슷하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부품업체나 중소부품업체가 대단히 스트롱하게 단단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훨씬 더 인클루시브, 과거에는 돈을 예를 들면 100억 같으면 이거를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한테 익스클루시브하게 너네들은 못 주고 여기에 들어가면 쏟아붓는데, 지금은 훨씬 더 이 인클루시브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두 번째는 정책 도구 수단도 대단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챔피언 만들기에서 훨씬 더 인더스트리얼 커먼스 또는 인더스트리얼 에코시스템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코이시브하게 뭔가 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초이스, 그때그때 상황의 챌린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내부의 관료들, 그 대표적인 것은 예를 들면 60년대 같으면 뭐 60년대, 70년대 같으면 EPB, 경제기획원과 상공부, 그 다음에 뭐 그 이유는 이제 또 바뀝니다.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는 한편으로는 국가와 재벌의 관계에서의 초이스, 각각의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 초이스에서의 이니셔티브를 누가 장악했냐라는 것 속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그 경쟁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해왔고,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여전히 국가가 스테이티스 코디네이션 모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 오해하시면 스테이티스 코디네이션 모델이라고 그랬더니 제가 강조하는 건 스트래티지컬리 개입해 들어간다라는 것이지 이니셔티브를 지고, 근데 이게 예전처럼 경제 전체의 가치 창출이나 또는 R&D나 이런 것이 뭘 국가가 다 만들어서 이렇게 준다든지 뭐 또는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 비율은 프라이빗 섹터가 훨씬 커지고 있고 국가의 양은 작아진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히스토리컬 트레이싱으로 한번 천천히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강조했듯이 이게 우리나라가 흔히 말해서 뭐 선생님들마다 그하지만 일제 영향 그걸 받아서 국가가 그렇게 작은 힘이 없는 국가가 이승만 때도 아니었다. 그런데 힘이 있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플랜과 시도, 그 다음에 팔러스 프라이오리티, 이런 드라이빙을 거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 박정희는 과연 처음부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나? 또는 그때 논쟁을 본다면 사실은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하여튼 그래서 유원식 장군을 위시한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여기 경제학부의 박 교수님이라고 지금 갑자기 이름이 확 막혔는데 그에게 보통 분들이 균형적이고 종합적인 내포적 공업화, 대단히 민족주의적인 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관료, 소위 말해서 뭐 상공부나 이런 것의 주도, EPB의 주도 세력이 됐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출발은 유원식을 위시한 이 군부 쪽이나 이 사람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님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민족경제, 내포적 공업화. 내포적 공업화는 대단히 소비에트식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들어갔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게 뭐냐면 1962년 화폐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왕창 실패를 하죠. 그러면서 도저히 이게 자체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반대쪽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경제 관료, 이코노믹 테크노크래트들이 이제 합니다. 그 입장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와 남미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발전에 아주 독특성이 이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남미는 수출을 지향한 그러니까 엑스포트 오리엔트를 하는 경우는 대단히 리버럴하고 대외 무역의 자유와 그다음에 스테이티스트 인터벤션을 안 합니다. 자유주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면 그렇게 가고 반대로 이 산업 정책, 디벨로먼탈한 그 팔러시를 쓰겠다라고 그러면 대단히 보호주의적이고 국가교.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수출을 함과 동시에 인더스트리얼 팔러시로 개입해 들어가는 걸 두 개를 결합을 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남미와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방식인데 이거는 어디서 나왔냐? 갑자기 뭐 뿅하고 아이디어가 나왔냐? 그건 아니고 사실은 이 조사를 제가 인터뷰나 저걸 해보니까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걸 발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없으니까 화폐 개혁 실패하고 무슨 뭘 경제 발전을 시키려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 딱 없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하나는 돈을 빌려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따라서 아까 균형 발전에서 불균형 선택적 발전인 것은 균형이 아니고 특별하게 액센추에이트해서 어떤 특정한 부분에 그 셀렉티브에서 들어간다는 거죠. 그거로 통해서 끌어당긴다라는 건데, 그거를 이제 하는 것이, 그다음 수출은 어떻게 되냐. 이게 우연한 기회에 상공부에서 이 관련된 사람이 목재 산업 이런 거 하면서 이게 합판 이런 거 만들어서 팔기 시작하니까 이거 되더라. 대단히 프래그마티스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에 아이디어 속에 하나를 테이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곧 더 파워풀하게 확장되고 그러면서 막 완전히 수출에 온몸을 목숨줄을 걸다시피 드라이빙을 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막 일일이 그 산업이나 업체별로 가서 하고 업체를 강제하게 해서 막 그 수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확대 회의에 따라 뿐만 아니라 밑으로 쫓아다니면서 상공부 과장들이 이게 그 독려를 하는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여기에 우리가 알다시피 EPB, 그러니까 경제개혁은 이 주도를 하는데 그건 뭐냐면 결국은 돈이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해외 차관을 끌어오고 그거를 디스트리뷰트 하는 것이 가장 파워풀했다. 그런데 사실은 발전의 구체적인 플랜을 짜고 이렇게 했던 거는 아마 구체적인 인더스트리 중심, 인더스트리의 링키지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예를 들면 지금 섬유 산업을 하니까 섬유 산업에 필요로 하는 원료, 화학 공정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섬유 기업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전체 내셔널 발전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그것의 인더스트리 링키지를 다음에는 이게 필요해라는 것을 사실은 상공부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원철이라는 사람인데 오원철이 그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미 65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디파트먼트 간에 엄청난 경쟁이 서로 원수처럼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제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백워드 그 링키지죠. 그걸 올라가다 보니까 제철이 제일 중요한데 그건 또 한편으로는 방위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데 그게 주로 처음에 누구한테 맡기냐면 EPB에 맡깁니다. 그런데 EPB가 결국은 하다가 주로 외화 차관 끌어오는 데만 하다고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게 결정적인 게 71년도인데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잘 안 됩니다. 그래 보고를 했더니 그 기회를 딱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 오원철인 거죠. 상공부에 이 양반이 대안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직접 그걸 보면 김정념 씨나 다이얼로그를 보면 내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렇게 가면 됩니다. 라고 그게 이제 링키지를 만드는 것. 그건 핵심은 뭐냐면 중화공업과 이 무기 산업을 링키지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스탠더다이즈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넘어가면 문제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70년대 중화공업을 막 하다 보면 사실은 핵심은 EPB가 아니라 대통령 오원철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과잉 투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편으로는 링키지를 잘해서 했는 측면이 있는데 모든 것이 이게 비용이 든다고 이게 네거티브한 그래서 도산이 많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틈을 유일하게 잡았던 게 아니라 EPB입니다. EPB는 이때만 하더라도 김재익 씨를 위시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난다. 과잉 투자다. 대단히 비교 우위에 기반해 있고 EPB 같은 경우는 경제개혁은 훨씬 더 시장 친화적인 안정화 이런 것에 있어서 뒤로 백업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중화공업 70년대 리더를 했던 것은 상공부를 위시한 대통령실 비서실인 거죠. 그러니까 중화공업 추진단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을 한 거죠. 그러니까 EPB는 약간 소외되는 느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자기는 그러면 여기서 자세히 보십시오. 초이스가 이렇게 발전 국가가 이렇게 해서 과잉 생산이 났으니 대안은 머릿속으로는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민주화에 기반해서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국가가 과잉 투자했으니 국가를 후퇴시켜야 되는데
대안을 내세운 사람은 당시로 보면 진보 세력에서는 없었습니다. 민족주의적인 경제 뭐 이런 것만 이야기했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두 번째는 그렇게 봤을 때 EPB는 상대적으로 이너선트한다고 그러나 죄가 없죠. 여기에. 그러니까 보이스의 레지티머시를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 씨에게 잘 알다시피 경제개혁원이 다시 재등장하고 그 주도 세력이 김재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중심으로 하되 이분은 훨씬 더 잘 아시다시피 시장 안정화. 그런데 이때 가장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상공부가 완전히 죽을 맛이다.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뭐 목소리도 못 내고 모든 죄는 상공부가 뒤집어서 그래서 상공부가 뭐 안을 내도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다. 그런데 중간에 어떠냐면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80년으로 한 84년, 5년쯤 되면 결국은 돈을 벌어야 된다. 발전을 하려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상공부가 다시 때는 이때다. 수출하면 우리 아니냐. 그거를 빌미로 삼아서 또 하나 상공부는 이게 새로운 발전. 그래, 너네들 EPB에서 주장하는 자유화 우리 받는다.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무역 자유화 이런 거 훨씬 두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위해서는 우리가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EPB도 자기가 주장했던 걸 받으니까 받고 컴프로마이즈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EPB 쪽에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잘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추상적인 안정화나 이런 거는 그럴 수 있으나 또 하나는 EPB의 김재익을 중심으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잘 알다시피 이때 이제 뭐냐면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이 삼성 그러니까 이게 삼성의 그 일렉트로닉스 이걸 중심으로 이제 점점 하도록 개입에 들어가고 반도체 이게 중심이 된다. 이게 이제 보다 제너럴한 그런 걸 수 있다라는 거로 터닝을 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는 컴프로마이즈 그리고 다시 이 기회에 상공부가 다시 사는 방향 이런 거로 돌아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상공부가 이때부터 서서히 R&D 기술 집약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리고 EPB나 이런 쪽에서도 사실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EPB와 상공부 속에서 이제 이렇게 자유주의로 돌아서지만 국가 조정력에 대해서는 양자가 다 동의를 하게 되는 그런 상태로 돌아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노태우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당시에 보면 이제 뭐 이런 거에서 공업발전법도 만들고 공업발전법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른데 사실은 형식은 그렇지만 이때부터 뭔 이야기를 하냐면 관료들은 양적 팽창은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질적인 성장이야 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how. 이때 질적이라는 것은 똑같은 양의 투여를 하면 그보다는 훨씬 더 efficient하게 나올 수 있는 technology intensive, 그 다음에 knowledge intensive 이런 거로 가야 되는 R&D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주도하는 것이 이제 먼저 이때 이제 민주화된 이제 노태우 때부터는 이제 민주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요구나 사회에서 요구나 특히 기업들이 시장의 자유화 이런 걸 통해서 기업에 이제 더 이상 no more 국가의 개입은 no more. 그런데 그 의도에 사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 잘 알다시피 IMF가 터지는 이유가 이 돈을 똑같은 걸 기업의 입장에서 프로핏 맥시마이제이션에 내가 공장을 지어서 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해서 돈을 더 많이 번다든지 또는 덩치를 빨리 함보라는 게 사실은 앞에 먼저 갔던 대기업 자기보다 더 앞에 갔던 삼성이니 뭐 현대니 이런 걸 보면서 자기도 일단 덩치 대마불사 덩치를 키우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IMF를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시장에 가만히 놔두면 시장 실패다. 관료가 주장하는 바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얘네들의 업종 전문화, 각각의 스페셜라이제이션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억지로 수를 줄이든지 예를 들면 자동차 같으면 자동차 회사도 삼성이 그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안 줬다는 게 김영삼 때도. 그러다가 이제 뭐 저기 하나의 부산에다 대고 짓겠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정치적으로 뭐
고향을 등진 사람이라고 하기는 싫으니까 주게 되고, 주더라도 하여튼 그런 식의 변화인데, 큰 그림은 정부 기업이 프리마켓으로 뒀을 때는 이게 컬렉티브 액션 프로그램으로 그냥 양적인 팽창으로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못 간다라는 취지고요. 그런 면에서 이 기업 문제는 이제 기업이 아니라 훨씬 더 여전히 이니셔티브를 누가 장악하느냐, 이걸 계속해서 싸움입니다. 사실은 기랑이라 그럴까요? 기업과 이 노태우, 김영삼. 또 하나 주목할 거는 이때 보면 김영삼 때 노태우부터 서서히 우리가 잘 아는 지금 현장 정통부. 사실은 각 디파트먼트 중에 제일 하위 최신부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노태우 때는 뭐가 떠니기 시작하냐면 과기부. 왜냐하면 R&D를 점점 이제 디스트리뷰터에서 개입해 들어가는데 자기는 과기부는 사실 유명무실한 기업 부서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도 이제 보이스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보이스를 내는 방법은 이 R&D를 산업이나 이런 것에 자꾸 만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좀 있다 보니까 정통부, 지금 오명 씨 그 차관하셨던 그분을 중심으로 사실은 이걸 플랜을 쫙 짭니다. 그리고 야, 너네들 최신부 너네들 지금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엄청 커. 맨날 세미나하고 플랜을 짭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정통부로 발전하는 게 김영삼 때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점점 더 인더스트리얼 팔러시, 디벨롭먼털 팔러시를 쓰겠다고 덤비는 사람이란다, 조직들이 다양하게 늘어나는 거고, 문제는 이게 중복되고 이런 걸 코디네이트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가 더 불거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속되는데, 그러면서 서로 이제 앞다투어서 새로운 발전 계획, IT 839, whatever, 이러면서 네가 하나 내면 나도 내고, 이런 식의 이야기가 지속이 된다. 그게 경제 갈등 내부에 지속되는데, 이게 아마 노무현 때 와서 과기부는 훨씬 더 뉴트럴하게 가고 코디네이트 하는 식으로 하고, 정통부와 이 상공부, 지금 최근에 와서는 여기에 다시 이제 이 상공부는 또 산업부에서 상공부가 산업부가 되니까 여기서 중소기업 중소벤처로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식인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아는 IMF가 양적 팽창으로 터집니다. 터지니까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대안을 냈습니다. 당장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로닉 캐피탈리즘이 국가 개입이다. 그러니까 당장 미국이나 IMF에서 자유시장 모델로 가라. 더 이상 이 국가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은 대단히 자유주의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경제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막상 IMF를 지속하면서 했던 것, 그 이후에 나오는 결과를 봐라. 국가가 엄청나게 개입을 했다. 예를 들면 첫째, 빅딜. 이게 당장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그런데 고을은 뭐 있느냐? 여전히 업종 전문화 얘네들한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우중의 대안은 뭐냐면, 왜 처음에는 김우중과 좋아했는데 김대중 씨가 이 사람의 안은 그야말로 다시 부풀리기 해서 양적인 팽창으로 수출해서 그거로 먹겠다라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건 게 기본적으로 관료들, 경제 관료들이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걸고 이대로 놔두면 이거는 업종 전문화가 있고 우리 그 경제 발전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방향은 전문화, 지식 집약 산업 이거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큰 틀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에 벤처가 국가가 만들어내는 벤처는 미국은 벤처를 누가 만듭니까? 시장이 그냥 알아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다 국가가 포인트를 맞춰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중소기업 이런 거 사이즈 매럴즈 사이즈 중소기업 지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특별한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그로스 엔진이 될 만한 인더스트리의 중소벤처를 지원을 하는 것, IT. 그러니까 R&D를 쓰는 중소 자본 지원했는 것의 대부분은 그냥 사이즈로 뿌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IT나 자동차 이런 몇 가지의
그거를 중심으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가와 기업 간의 갈등도 기란 관계 속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대기업을 완전히 사실은 김대중 정부뿐만 아니고 노무현 때도 들어서기만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소셜 저스티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은 대기업을 후려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성장 엔진이나 이코노믹 그로스를 해야 되는 방법을 대통령으로서나 이 국가를 리드해야 되기 때문에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그 메소드는 뭐지? 진보라고 하는 쪽에서 그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게 별로 없었다. 예를 들면 김대중 정부 시기에도 중경회니 뭐 이런 게 있었죠. 이진수 뭐 우리 경제학과 선생님들 그래서 했는데 안 먹혀들어갔습니다. 보니까 이게 가장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내면서 대안을 끌어오니까 기업에 따라서 갈 수도 없고 뭐 이렇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그 재벌과 대신 이제 또 하나는 지금부터는 knowledge intensive, 훨씬 더 이 인더스트리얼 에코시스템을 좀 고려하기 시작한다. 이게 뭐냐면 클러스터니 뭐 이런 식의.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를 가자. 특히나 여기 한번 빅딜을 했는 것뿐만 아니고 여기 관료 간의 갈등 중에 당시에 이 한번 관료들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묘한 게 오마에 게니치라고 일본의 경제 저널리스트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국은 가마우치다. 가마우치라는 게 왜 그 오리같이 생긴 건데 이게 목에 이렇게 해놓고 딱 띄워주면 그 개같이 물어오면 그 고기를 물어오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딱 해서 딱 빼먹는다는 거예요. 고기는 얘는 잡아오기만 잡아오고 고기는 주인이 먹는다는 거예요. 한국이 수출을 열심히 해서 잡아오면 일본이 다 빼먹는다는 거예요. 부품이나 이런 거 다 수출한다. 그래서 한국은 발전이 안 돼. 라고 하니까 내셔널 센티먼트를 건드린 거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용을 해서 그래, 우리도 중소 부품 이걸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사실은 부품 소재, 이 개발 이런 쪽으로 힘을 실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대기업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만들까? 이 흐름이 여전히 이제 관료 내부의 각 부서별로 뭐 IT나 이쪽 자동차나 뭐 이런 쪽에 각각의 담당하는 사람들이 푸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니셔티브고 그게 노무현 시기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그 이후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과정이 이제 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통부에서는 K2 뭐 프로젝트를 하면 또 뭐 반대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희한하게 한국에서는 이것도 참 한국의 복일 수도 있는데 경쟁을 해서 뮤추얼 디스트럭티브하게 서로가 파괴적으로 가다기보다는 자기가 힘을 얻으려면 이것이 상대를 좀 디스트로이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뭐 지도자한테뿐만 아니고 이 일반 이 프라그마틱하게 먹혀 들어가는 것으로 자꾸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물론 뭐 내부에서는 엄청 싸우는 거죠. 맨날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가보면. 그래서 지금까지 2010년대 이후까지 R&D 확장을 계속하고 R&D 그거를 통해서 인스트루먼트라고 이게 이제 사실은 노무현 차세대 성장 동력 전략이니 뭐 녹색 성장 창조 경제 그다음에 뭐 노무현 때 혁신 경제 뭐 이러면서 이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FTA나 이런 것들도 그렇다. 그래서 크게 보면 점점 더 옛날에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겠다. 산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럼 자동차 산업을 만들 수 있는 포텐셜 캔디데이트 기업들한테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처음엔 안 한다 그래요. 사실은 안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뛰어들어서 너무 하거든요. 그때 국가가 주는 거죠. 인센티브를 주고 돈 다 대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거 나오면 또 시장도 만들어줄게. 그 구조로 갔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여러 가지인데 대신 산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좀 반도체가 문제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지 그 다음에 그것에 가지는 이제 부품 업체나 리트레이닝 시스템이나 또는 뭐 R&D를 어떻게 중심으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스트래티지컬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인디케이션인데 한 200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폴리티컬 이코노미스트, 한국의 정치 경제를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는 발전이 대기업 중심이고 중소부품업체는 도대체 자기가 R&D 능력을 발전시키고 또는 글로벌라이즈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다 핏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인터뷰 다녀보고 실제로 지표를 하나 보는데 저도 왜 이렇게 됐냐. 아까 할 땐 훨씬 더 아까 얘기했지만 DJ 이후부터 발전 방식의 발전 전략이 여러 가지 싸움 속에서 훨씬 더 점점점 노무현 때도 그렇고 이게 인더스트리얼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하면서 이 대기업과 중소부품업체나 물론 모든 중소부품업체에 대해서 그렇지는 않다. 대단히 셀렉티브하다 여기다 1차, 2차 이렇게.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퍼스트 티어 스플라이, 그러니까 이 한국이 현대 같은 게 글로벌라이즈 할 때 같이 따라가는 퍼스트 티어 R&D 센터를 만들고 뭐 이렇게 세컨드 티어냐. 이게 보면 쫙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보면 일단 퍼스트는 이렇게 2차, 3차 토탈은 이렇게 늘어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금은 더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처음에 가면 뭐 처음에는 얘네들도 안 간다 그랬어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인터뷰 다녀보면 예를 들면 내가 이쪽에서 금을 이렇게 해서 뭘 뽑아내서 뭐 이렇게 스파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면 와서 여기서 이렇게 만들다가 또 여기에 R&D 컨소시엄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국가가 하는 R&D 컨소시엄에 들어오기를 원해요. 국가가 이거를 하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들어오면 여기에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지금은 여기 이렇게 해서 자동차와 네트워크에서 내가 그 사업을 따잖아요. 다음에는 다른 거에서 이게 뭐 반도체나 또는 다른 거로 마찬가지로 렌즈를 만드는 그 기업이 있던데 거기 가보면 처음에는 삼성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동차 이거 하다 보면 연결이 돼서 네트워킹이 되니까 자동차의 후방 카메라 뭐 이런 거 다음에 또 점점 더 이제 이 뭐라고 그러나 일렉트로나이즈 되니까 자동차가 이게 뭐지 이 렌즈나 이런 고도의 렌즈가 더 필요한 이런 걸 수시로 만들 수 있고 R&D를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런 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난 것 같은데 뭐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기보다는 대충 이야기를 끝내지 않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파이널리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경쟁하면 다 좋냐? 질문도 어떤 질문에 그런 질문이 있던데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고울에 대해서 만약에 이 핵심, 이 엘리트라는 것은 엘리트와 비엘리트라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료나 있고 또 국가, 그다음에 사회 내부의 어소시에이션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게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서의 컴피티션이 붙고 이게 유효하게 대단히 경쟁이 나쁘진 않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목표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도록 쉐어링하는 고를 만들어가고 서로 어저스트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오버래핑이 많고 컨플릭트가 있을 때 그 레졸루션을 잘 하는 과정에 아까 했지만 제가 더 인터뷰를 많이 다녔었는데 인터뷰 다니다 보면 이게 네트워킹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러닝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 나름대로 논의를 하면서 가버닝도 만들어가고 그 자체의 발전의 방식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뭐 옛날처럼 딱 해서 커맨딩을 한다.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자, 시간이 어느 정도 얼추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기 교수님의 이 저자, 이 저서를 이렇게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경제 발전 모델에 대해서 저희가 듣게 되어서 너무 정말 영광이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는 토론 또 질문에 대한 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전 질문 중심으로 먼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요. 그
그리고 저희가 시간을 봐서 저희가 플로어에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그게 주제가 되게 재미있는 주제인데 아까 잠깐 언급하셨듯이 이제 이 책 제목도 컴피티션, 경쟁이라는 그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적 성장에서 경쟁이 갖는 유익과 해악은 무엇인가요? 예. 그래서 저희 한국 사회가 가져야 할 경쟁에 대한 어떤 성숙한 이해, 이와 관련된 교육은 어떤 것이 좋을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질문이 사실 답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은 이게 첫 번째 왜 경쟁이 중요하냐라는 거 깔려 있는 건 첫 번째는 어떤 한국의 어떤 발전이나 또는 성장이나 보다 나은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는 것에 어떤 대안은 하나가 아니다. 그리고 명확관화하지도 않다. 그래서 다양한 퍼스펙티브와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기도 위기 시기나 위기가 아니든. 그래서 각각의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mutually destructive하게 가지 않으려면 사실은 않기만 하고 서로 그거를 논의를 통해서 맞춰간다면 아마 대단히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은 제 원래 의도입니다. 그럴 때만이 또 조직이나 어떤 나라가 훨씬 다이내믹하게 갈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좀 훨씬 그러니까 기존의 디벨롭먼털 스테이트를 주장하시는 분들과도 좀 다르고 훨씬 더 이제 그렇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그 질문 속에 경쟁이 뭔가 지금 워낙 지금 경쟁이 심하고 학생들도 경쟁이 붙여놓으니까 지치고 심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아마 네거티브 필링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만 조절만 하면 경쟁은 크게 나쁘지 않지는 않느냐. 우리는 사실은 따지고 본다면 예를 들면 경쟁은 불가피한 게 아니냐 어쩌면. 왜? 예를 들면 우리끼리 대단히 평화롭고 우리끼리 대단히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가장 넉넉하게 그냥 조용히 살자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디벨롭먼탈리즘이나 이게 드리븐 되는 게 내셔널 라이벌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항상 다른 내셔널 이코노미,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 있다. 우리 내부는 평화롭게 지낼 수 있으나 여전히 그 프레셔에서는 벗어날 수 없지 않을까. 그렇다면 경쟁이 훨씬 더 피스풀하게 또는 사운드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거는 최소한은 경쟁의 룰이 어페런트하게 모든 사람이 받아들여지고 컨플릭트 레졸루션이 있어야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컬렉티블리 딜리버레이션을 할 수 있는 생각이 다른 여러 가지 안들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장을 과거에는 국가 내부에서만 있었다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그걸 좀 더 오픈해서 훨씬 데모크래틱하게 오픈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네. 자연스럽게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 다양한 견해, 그리고 사실상 저희가 한국 경제 발전에서 이제 역사적 궤적을 쭉 살펴보시면서 집중적으로 보신 게 이제 그 관료 엘리트 간의 이념 경쟁이나 이견, 그것이 어떻게 컨센서스로 가느냐,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결국엔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저희 다양한 견해를 제기하고 그것을 서로 경쟁적으로 의견을 나누면서 좀 더 바람직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안을 가는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와도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이 이제 바로 그런 민주주의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자본주의 발전 이후에 이제 민주주의가 된 것이고, 그런데 과연 이 둘의 관계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과연 올바른 경제 발전과 올바른 민주주의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질문이 너무 큰 질문이라서 사실은 이게 비교 정치나 또는 정치학의 나라별로 이렇게 경험적인 연구라는 비교 정치의 가장 뿌리 깊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인더스트리얼라이제이션 또는 경제 발전과 이 민주주의 정치 발전과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돌릴 뿐 아니라 그 여러 가지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 중심이 되는데, 논쟁은 아직도 뭐 끝이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 분명한 거는 우연하게도 우리는 테이크오프 하는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는 게 워낙 강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임프린트를 받은 게 이게 박정희 시기에 엄청난 엄혹한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것 속에 왔기 때문에 발전주의 그러면 곧장 떠올리는 게 전부 다 박정희로만 기결되는 거라서 그게 이퀄처럼 돼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과 반대되는 쪽은 곧장 신자유주의처럼 이야기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가만히 보면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23년 오늘날을 살아가는 각 나라별로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지금 이 책 말고 작년에 쓴 책에 주로 최근에까지 벌어졌던 미국과 독일, 일본을 이제 비교하는, 근데 2020년대 가까이까지 각 나라를 보면 지금 당장 알다시피 내셔널 라이벌리 때문에 미국이 왜 저렇게 미중 패권 경쟁을 돌입하고 있고, 또 트럼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지금 당장 우리 막 반도체 반인플레이션법이나 뭐 이런 거라서 대단히 어떻게 보면 내셔널리스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은 그만큼 다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급하기 때문에 기존에 써왔던 방법, 단순히 백업에서 화폐 정책이나 또는 트레이드 정책, 환율 정책 이런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그게 방정이다라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미국도 2010년대쯤에부터 MIT부터 시작해서 뭐 하버드 뭐 이런 쪽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게 또 총장별로 연합하고 그게 오바마 대통령실과 연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매니팩처링을 다시 리주비네이트 다시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2013년도에 법안을 만듭니다. 그게 곧장 계속해서 확장돼서 그래서 각 주별로 혁신센터를 만들어요. 이런 건 사실 미국에 없는 정책입니다. 그럼 미국이 민주적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파이널 이야기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같은 챌린지, 같은 임무, 같은 방향으로 하려고 할 때 내셔널 라이벌리를 고려하면서 그럴 때 자기들이 쓰는 메소드, 방식은 그 나라의 내부에 논의되는 과정, 허용되는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미국도 그렇고 동일한 미국이 아니다라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네, 관련해서 저도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결국 계속 이제 이해 갈등, 뭐 엘리트들의 다양한 이념 경쟁이 박정희 그 정부 시대에도 있었고 또 오늘날도 있고 그거 중심으로 그 역사적 궤적을 살펴보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 갈등의 조정 방식, 뭐 이제 엘리트 간의 이견을 어떻게 조정해서 컨센서스를 이루는가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일 때하고 그리고 권위주의일 때
분명히 그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그 폴리티컬 레짐의 어떤 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될 수 있으면 언급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조정 방식이 다를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그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지금 하는 또 다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5월 29일 날 사실 발표하기는 하는데, 5월 29일은 그냥 드래프트로 프로포잘에 해당하는 정도로 발표하는 건데, 민주주의입니다. 워낙 지금 한국이 사실은 이걸 우리나라의 제가 보니까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그 정책이 나름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political stability, 적어도 그걸 컨시스턴트하게 유지를 어느 정도 그 정책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한 8년 정도는 필요하다. 그 어떤 정책을 만약에 8년에서 10년 정도 필요하다. 그래야지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서 바뀐다. 그런데 만약에 수시로 내각이 바뀌고 수시로 정부가 바뀐다? 또는 그러니까 그런 걸 일본이 망해가는 이제 그 이후에 망했던 이유가 사실은 그 이유가 그거지 않을까. 내각이 1년에 하나씩 바뀔 정도로 자주 바뀌고. 그러니까 고이즈미가 한 5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아베가 한 7년, 8년 정도 했잖아요. 특히 이때 논쟁이 엄청 붙다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바꿀 건지, 특히나 아베 때, 고이즈미 때는 훨씬 더 니오리버럴들이 득세를 하고, 새로운 정경련과 구별되는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 걔네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또 뒤집어지고, 고이즈미가 아베 때 오면, 다시 약간은 전통적인 방식을 쓰는데, 지금 옛날과의 같은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예를 들면 대학을 R&D 센터의 중심으로 부상시키고 그것과 연결시키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그다음에 중소벤처나 이런 것들을 키워내는 것, 이런 것에 이제 적극적으로 국가가 플랜을 짜고 만들어가는, 이런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에 사실은 이야기를 좀 달리 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속적인 되는 거는 선거로서 이렇게 민주화는 됐는데, 문제는 논의를 하는 장소, 국회입니까? 아닙니다. 국회는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 역량도 안 되고, 일단 논의 딜리버레이션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바뀐 상태에서도 관료 내부의 사실은 이름만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녹색 성장이니 창조니 이렇게 바뀌지, 내용을 자세히 들다 보면 정말 비슷하게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그 캐치프레이즈로 딱 내걸면 그 이름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기 그 디파트먼트의 팔러시를 지속시키는 방법을 찾아 나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민주화가 됐다. 이 선거에서의 민주주의, 다수결의 민주주의 이런 가능했지만, 실질적으로 국가를 어떻게 코디네이트 하는 것인지라는 것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오픈된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대안은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박정희 때도 없지는 않았다. 지금 제가 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제 그 내부의 상공분 EPB 거들끼리 싸움이 아니라 그거를 훨씬 더 오픈해서 들여오는 식으로 좀 더 만들고, 그거를 뒷받침하려면 폴리티컬리 지금과는 다른 디베이트는 붙되 폴러라이제이션은 좀 덜한 훨씬 더 의회주의적인 딜리버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앞이 안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그 한국 민주주의가 선거 또 과정적 의미의 민주주의 그까지는 어느 정도 제도화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좀 더 질적인 의미의 민주화가 돼야 된다. 그거는 현재 지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와 관련된 이제 질문으로 또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의 집중적인 포커스는 이제 정치 엘리트 내의 이념 경쟁과 그 안에서의 이제 산업 정책 결정 과정을 좀 살펴보셨는데요. 사실상 이제 이게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탑다운식이 아니라 이 바텀업, 다시 말하면 이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공감, 뭐 대중들의 어떤 선호, 이런 것이 이제 고려돼야 된다라는 그런 질문들이 지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기 이 책에서 약간 다루어지지 않았던 건 아닌가. 사회 대중의 공감과 합의가 정치 결정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제 엘리트들이 그런 대중들의 선호나 공감이나 뭐 저항,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했는지 등의 그런 좀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엘리트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대중은 소외시키고 설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단히 부도덕하고 엘리트주의적인, 같은 값이면 대중을 다 포함해서 했으면 더 좋았겠는데 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심정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엘리트라고 그럴 때 넌 엘리트와 구별되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실행을 하는 키 액터, 더더구나 그 키 그룹들이 수많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경제적인 엘리트도 있고 경제적인 액터, 시민사회의 경제적인 액터도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각각 협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엘리트라기보다는 사실은 달리 명칭을 뭐라고 하기가 못한데 어떤 대안을 내세울 수 있는 퍼스펙티브, 다른 각도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어떤 챌린지나 문제에 대답을 하고 그걸 어느 정도 주목도를 끌고 갈 수 있는 집단,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뜩 잘못 왜 그럼 이게 중요하냐? 대중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프레셔는 갑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몇 %로 이겼다. 선거 결과는 그 명약관화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해석을 요구합니다. 숫자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대중들의 프레셔는 어디나 있습니다. 달라왔습니다. 맞습니다.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 않는 게 아니라 다룹니다. 사실은 뭐냐면 당장 박정희가 79년도 그랬을 때 이제는 민주화다. 그리고 이제는 요구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도 그랬고 97년도 때도 그랬습니다. 일반 피플들의 요구는 이제 뭔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국가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거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so what? 어디로 가야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위기는 뭐고 그것의 대안이 뭔가? 라는 거는 주요한 퍼스펙티브를 가진 그룹들, 키 액터들이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선거가 60대 40으로 이겼다. So what? 이게 함의하는 바가 뭐냐? 대충은 알 수 있으나 그걸 구체적으로 실행을 옮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거기에 따라 그러니까 이때 아이디어 메럴즈라고 할 때는 그걸 보기 위해서 제가 엘리트라는 말을 쓰는 거지 굳이 뭐 어떤 집단에 구분하기 위해서 엘리트와 넌 엘리트의 그것보다는 훨씬 더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포컬 포인트가 되는 키 액터들을 중심으로 본다. 그러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 시기마다 그 압력이 있으면 방향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해져 있지 않다. 초이스가 해석에 따라서 다양한 초이스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누가 더 다미넌트한 레지티머시를 가지고 나가느냐 또는 어떨 때는 이게 믹싱을 하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기 합니다. 네. 사전 질문의 마지막 질문, 아이디어 메럴스, 그거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결국에는 왜 그 키 메이저 액터들의 초점을 뒀냐. 이제 그것은 현상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위기의 원인이 뭐고 대안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어떤 set of ideas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와 관련된 질문인데 이 아이디어라는 게 어떤 그 사실상 이슈마다 변화는 굉장히 뭐 합리적 선택 이론에서 얘기하는 단기적인 그런 변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더 그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어떤 장기적인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느냐. 그리고 저희 한국 그 산업 발전에서 중요하게 어떤 경쟁적인 어떤 이념들을 우리가 굳이 한번 네이밍을 해본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 이런 것도 한번 첨가해서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아이디어라 그러니까 너무 추상적이고 분석 수준에 따라서 대단히 층위가 달라서 사람들마다 좀 혼돈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는 핵심은 1960년대 뭐 펑셔널리즘 이후에 최근에 막 나오는 컬처럴 어프로치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컬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치 쉐어하는 또는 어떤 국민의 정체성 이런 것처럼 그런 거라면 훨씬 더 컨트로버셜하고 다양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각도에서느냐 따라서 주로 키 액터들, 이때 키 액터라는 건 다시 말해주면 수많은 인구가 있지만 어떤 나라마다 포컬 포인트가 되는 그 어떤 문제에 따라 포컬 포인트가 되는 액터들이 있다. 그 액터들이 당시에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석하는 뭐 강령이면 강령,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 또는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벌어진다. 예를 들면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역사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는 초이스의 그 지속적인 것을 설명해내고 그 초이스의 메커니즘을 설명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뭐 유교 문화 왜 한국이 발전했냐 그랬더니 한국은 도덕적이고 유교 문화적이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유교를 해석하는 그것도 다르고 또 하나는 뭐 어떤 아이디어 메럴저 중에 아닌 것 케인지아니즘이 많은 나라, 적은 나라 그 사회에서도 케인지아니즘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전혀 컨텍스트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자들이나 또는 학자들은 그냥 레퍼토아를 제공하는 뿐이지 그걸 실질적으로 리얼 액터들이 그거를 가지고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봐야 된다. 또 다른 하는 각도에서는 뭐냐면 뭐가 구별되느냐. 그러니까 Rational Choice Theory인데 Rational Choice Theory랑은 대단히 구별된다. Rational Choice Theory라는 것은 interest에 quantify 된 하나의 양으로 reduction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보는 것은 interest가 아니라 idea on interest. 그 아이디어가 나의 아이디어가 뭔지에 대한 나의 생각.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상대와 어떤 애와 내가 어떤 상대와 내가 그 아이디어 경쟁을 붙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컨텍스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양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도 있지만 사실은 이 책에서 지금 설명이 안 된 게 프레젠테이션이 안 된 게 하나 있는데 주로 경제 관료나 관료들의 생각만 본 게 아니라 이게 집중했을 때 1960, 70년대는 섬유 산업 이게 그 산업의 비즈니스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리스판스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초이스가 뭐였는지 마찬가지로 79년도 80년도 초에 위기가 당첨했을 때 또는 진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안이 나올 수 있는 게 뭔지 또는 이 비즈니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97년 이후에도 이게 비즈니스의 엘리트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각각의 경제 관료뿐만 아니라 각각의 비즈니스맨들도 자기들의 관점에서 뭐 심지어 심하면 정주영이 뭐 싸우다가 왜 국가가 자꾸 개입에 들어오냐 이런 관점을 그러니까 싸우니까 뛰쳐나가서 자기가 직접 정치하러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망하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핵심은
그 논쟁의 각각의 크리티컬한 어떤 초이스의 국면에서 어떤 디스코스의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냐, 각각의 누구랑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이디어의 그 행위자들이, 키 액터들이 서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내 논리를 정당하고 자스티파이 하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네네. 거의 질문이 마감이 됐는데요. 지금 결국 이제 그 한국 발전 모델이 어떻게 내생적 과정에 의해서 진화가 되었나 하는 것을 그 지금 엘리트 행위자의 그 의견 그리고 그것의 컨센서스 과정을 통해 설명을 하고 계신데 이제 결국엔 한국은 이렇게 뭐 양적 성장이든 불균형 성장이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성장하게 된 기본적인 핵심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발전하지 못한 국가와 비교해 봤을 때 가장 핵심적인 거는 어떤 거를 좀 포인트하고 싶으신지.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큰 질문입니다. 아니 주장이 해놓고 보면 별 거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모델은 기존의 발전주의 국가처럼 플랜 레셔널하게 딱 정해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반대로 대단히 상황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랙티컬하게 하는 그 결과물 때문에 다시 새로운 태스크가 걸리고 이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적응해 갈 수 있는 플렉서블한 적응력을 한국은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는 왜 이게 가능했냐? 그 플렉서블한 적응력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 산에 그 서로 논쟁이나 그 맞춰가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만약에 처음부터 딱 있고 딱 플랜 레셔널하게 있었다면 그건 그렇지 않았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두 분 그 저희 플로우에서 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찬스 안 주실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인데 먼저 권 교수님 다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는데 저는 사실은 90년대 저도 이제 교육해서 보면서 그때 IMF 경제 위기 나고 그러면서 디벨롭먼털 스테이트 이제 끝났다. 이제 포스트 디벨롭먼털 스테이트 이런 용어를 쓰기 시작하고 거기다 또 포스트자 하나 더 붙였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도대체 포스트 디벨롭먼털 스테이트가 뭐냐? 한국의 스테이트는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고 그 정체성의 핵심을 뭐라고 할 거냐? 그런 퀘션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근데 오늘 상당 부분은 지난 특히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이 그래도 경제 발전을 IMF 경제 위기 겪고 나서도 어떻게 할 수 있었던 것인가에 대해서 그 권 교수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이거를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공부가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건 권 선생님의 발표와 상관없이 제가 가졌던 그 퀘션은 아직도 풀리지가 않아서 지금 뭐라고 부르든 간에 뭐 데벨롭먼트 스테이트의 연장이라고 부르든지 포스트자를 붙이든지 뭐 슈도자를 붙이든지 도대체 우리 한국의 스테이트는 경제 발전과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그 정체성의 핵심이 뭐냐라는 퀘션이 있고 그건 결국 스테이트와 소사이어티의 관계, 한국에서의 스테이트와 소사이어티 관계를 어떻게 이걸 좀 뭐 너무나 큰 문제고 어려운 문제지만 좀 몇 자로라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질문에 좀 그와 관련해서 제가 항상 그 의문이 드는 거는 오늘은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아까도 말씀했지 상당히 2000년대 이후에도 그 디벨롭먼트 스테이트가 끝났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 이후에도 한국의 스테이트는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경제적인 퍼포먼스에 있어서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그건 컴피티션 그 말씀에서 그건 좋은데 저는 그 성공적인 측면에 집중하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는 항상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어떻게 이런 나라가 이렇게
객관적 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그게 미러클이다. 왜냐하면 왜 미러클이냐? 설명이 잘 안 되니까 미러클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한국의 스테이트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덕분에 우리가 퍼포먼스가 좋은 건지 아니면 불구하고 그럼에 여러 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 내재적인 그 역량이 뛰어나서보다는 2000년대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뭐 중국 마켓 이런 환경적 요인이랑 어떻게 럭키하게 또 다시 인바이트 됐다 한국이 그렇게도 설명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렇지만 우리 예전에도 우커밍스 그런 분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그 디벨롭먼털 스테이트는 여러 얼굴이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공적인 섹터가 있죠. IT, 테크놀로지, 날리지 파트.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 농업 부분 같은 거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같은 스테이트가 하는데. 그다음에 교육도 대단히 좀 이상하죠. 그죠? 그다음에 복지는 예산의 규모가 지금 뭐 말도 안 되게 옛날에 비하면 엄청난 규모로 했는데 이거는 정말 에피션트하게 잘 쓰여진 것이냐. 그러면은 이 하나의 스테이트인데 영역에 따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점수를 매겨야 되는 이거를 이 스테이트는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이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 종합 점수를 매겨야 되고 영역에 따라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거는 뭐 성적이 좀 낮은 뭐 이런 파트 디멘션이 있겠지만 굉장히 좀 우울한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90년대 세계화 IMF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희한한 조합으로 포스트 디벨롭먼털 스테이트가 전개되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굉장히 편의적으로 신자유주의와 관료주의가 편의적이고 자의적으로 조합돼서 이렇게 스테이트가 굉장히 오버 익스텐디드된 측면은 굉장히 있다. 오버 센트럴라이드되고 오버 익스텐디드되고 사회에 너무 지나치게 페네트레이트되고 그 결과 한편으로는 이 국가가 성공적이려면 상당히 어떨 때는 사회와 긴밀해야 되지만 사회로부터 디태치돼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너무 사회에 깊게 국가가 이 손을 뻗치다 보니까 오히려 사회가 국가를 포획해서 뭐 파퓰리스트 디맨드들도 그렇고요, 스페셜 인터레스트도 그렇고요. 국가가 그런 것들을 더 이상 잘라내지 못하는 국가가 굉장히 센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하고 국가가 착취당하는 이런 측면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이런 디멘션 여러 그 페이스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 건가? 그러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또 생각해 보면 아까 이면한 선생님 굉장히 그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을 사실상 하신 셈인데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특성, 민주화 이후에 이것과 디벨롭먼털 스테이트가 어떻게 이후에 맞물려서 전개되어 왔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5년 임기 단임제고 그러나 굉장히 파워풀한 이 초반에 파워풀하고 나중에 레임덕되는 이런 대통령제고 누구도 책임지기가 어려운 이런 정당 경쟁 체제고 그런 속에서 가장 그나마 잘한 사람을 찾아보면 경제 관료 몇 개 부서의 라이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디벨롭먼트 스테이트 우리 민주화 이후의 디벨롭먼트 스테이트 현재를 보려면 그 차원보다는 더 그러니까 주민에서도 들어가 봐야 되지만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가의 어떤 방식, 질 이게 구체적으로 작동되는 그 논리 이런 것들과 같이 좀 살펴보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게 덕분에 퍼포먼스가 좋았던 건지 불구하고 퍼포먼스가 좋았던 건지 그런 의문이 아직은 계속 남아요. 네, 너무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는 뭐 발전주의라는 개념은 물론이고 발전주의에 대한 논의도 이미 옛날 거다라고 생각하는 뭐 일각의 주장도 있고 또 사실 자본주의 다양성 같은 경우도 옛날 얘기지 이제 뭐 세계화 금융화 시대에는 더 이상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더 이상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렇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 발전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교수님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발전주의가 조정되고 변화해온 측면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하신 우리가 전형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그런 정말 강력하고 어쩌면 억압적이기까지 한 발전주의에서는 많이 멀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조금 더 친화적이고 시장과 함께 가는 이런 식으로 변화해 왔을 때 어디까지를 발전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고 좀 경계를 지어야 될까라는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발전주의를 만약에 좁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로 변했으면 이미 발전주의가 아닌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측면에서 반비판을 어떤 식으로 좀 지으면서 한편으로 미국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강연에서 말씀하신 미국식 제도와 새로운 조정된 발전주의를 구별하고 정의할 수 있을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련돼서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이 발전주의가 그런 시장 중심적인 것과도 구별되지만 또 독일식의 이거를 뭐 지금도 코퍼라티즘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독일식과도 또 개념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구별이 될 텐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도 이제는 발전주의가 옛날같이 꼭 커맨드하는 식이 아니라 코오디네이션을 중심으로 많이 작동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독일식 제도에서도 국가가 꼭 국가가 어느 정도 예를 들면 판을 깔아준다든지 제도적으로 좀 장치를 마련해주는 선에서 개입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또 한편에서 발전주의와 코퍼라티즘이 또 가까워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둘을 구별을 하면서 개념을 정의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네. 또 아까 그 마지막 한 분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는 전공이 이쪽이 아니라서 되게 간단하고 짧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미래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고 과거적으로 봤는데 competition by changes by competition 이게 DNA로 임프린트 돼 있다면은 그럼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되면 어떤 모양으로 변할 건지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에서 심리적으로 경쟁을 바라보는 개인들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하실 때 조절 가능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조절은 그럼 누가 할 건지 그래서 에볼루션의 다음 형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순차적으로 답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질문은 제 능력을 외엽으로 넘어서는 질문도 많고 그래서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임경훈 교수님께서 질문한 질문이 내용이 되게 많은데 이게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발전한 것, 2010년대 특히나 계속 IMF에 발전한 거는 중국이 옆에 있어서 환경적 요인 때문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도 그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 특수를 엄청 우리가 잘 이용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에 중국에 들어갈 때 제가 들어간 기업들을 차례대로 자세히 보니까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좀 가까우니까 처음에는 급하고 또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어떤 식으로 이용할 것인가라는 그 주체적인 capability나 메소드는 대단히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그 인터뷰를 제가 다녀온 거 들은 바로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 자료도 보고 처음에 가면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이렇게 자기가 직접 현대 같은 현대 뭐 1차 몇 명만 끌고 와서 나머지 능력이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럼 가서 거기서 소위 말해서 그러면 대충 여기서 다 만들어진 거를 가서 그냥 조립하고 판다 이런 취지로 많이 갔는데, 문제는 중국이 자기 그 도메스틱한 그 소스 안에 몇 퍼센트를 넣어야라는 그 소유권도 50% 50%고 그런 제한을 확실히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돌아와서 한국에 돌아와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대기업들이 자기 똘마니들을 자기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는 가면 자기 똘마니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중국으로 가서 키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 중국 부품업체나 중국의 싼 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당시에 가보면 독일이나 또는 미국 기업들이 먼저 들어와 있어요. 그럼 걔네들 거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민 중에 제가 그 현대 퍼처싱 디파트먼트의 치프를 이렇게 만나서 한 2번 정도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첫째, 예를 들면 보슈나 이런 애들을 쓸 수가 없다. 왜? 얘네들은 이미 폭스바겐이나 토요타나 이런 데 납품을 다 하고 있고, 첫째는 얘네들이 덩치가 우리 못지않게 크다, 기업.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애가 아니라는 얘기. 두 번째는 얘가 폭스바겐이나 이런 거는 뭐 100만 대 이상 파는 거야 납품을 하는 거라면, 한국은 지금 인접 중국에 가서 겨우 10만 대 정도 파는 거를 하는 거예요. 얘한테 무슨 경쟁이 자기 경쟁자는 폭스바겐이지 보슈가 아니잖아요. 보슈는 이렇게 뭐 부품업체인데, 그러면 얘한테 레버리지를 해서 자기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초이스는 두 가지 이제 남는 거예요. 하나는 중국 애들 거 이용하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 똘마니를 키우는 방법인데, 가만히 앞만 봐도 중국 애들보다는 한국이 더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품질이나 여러 가지가 보장이 안 돼. 그러니까 그때부터 돌아와서 뭐 했냐? 돌아와서 적극적으로 자기 부품업체, 자기 풀을 만들고 맨날 회의하고, 뭐 자기 약간 이게 일본식인데 그거를 만들려고 해요, 풀을.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여러 가지로 지원도 해주고, 이때 이거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뭐냐면 국가가 또 그걸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소부품업체가 갑자기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 그렇다. 그러니까 각각 인트레스트와 이렇게 하면서 맞아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한국의 발전을 너무 뷰티풀, 로지하게 장밋빛으로 그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키 퀘션이 일단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단 제일 궁금해하는 게 한국이 왜 어떻게 이게 후발로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현상을 설명을 하라니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더니 사실은 저 네거티브 측면,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을 막 경쟁에 몰아넣고 또 막 쥐어짜고, 또 아까 말씀하신 교육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농업도 뭐 덜 발전하고, 그런데 어쩌면 이게 바로 발전주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다. 예를 들면 균형 발전을 했다. 시장에 의해서 시민사회에서 천천히 gradually 균형 발전을 했으면 이런 거는 덜 했을 것이다. 발전주의라는 말은 짧은 단기간 내에 strategically 다 돈을 다 뿌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디에 적재적소에 최대한 효과를 발휘하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게 네거티브 이펙트, 처음에 박정희가 섰는 게 처음에는 균형 발전 어쩌고 그러다가 이거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불균형 발전, 정확하게 불균형 발전이죠. 본인이 알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주의가 이게 잘 된 거냐?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발전주의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국가가 많이 포획됐다. 저는 이게 동의합니다.
어떤 면에서 동의하냐면 당장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산업부의 과장급 정도가 대기업 이렇게 위에 총수에 가까운 정도를 불러가지고 야 이거 좀 가격 이거 좀 이런 식으로 좀 예를 들면 지금 인플레가 심하니까 이거 좀 조정해 라고 할 정도의 파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죠. 뭐. 그러니까 그 위에서부터 날라가지고 과장은 날라가고 지금은 뭐 아니면 실장도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 그 말은 거꾸로 하면 그만큼 국가가 취약해지고 대응하는 방식이 그만큼 민간 기업의 파워가 세지고 커졌다. 두 번째는 또 포획이라는 의미에 동의하는 지점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노무현 때만 하더라도 무슨 IT 830인가 뭐 이런 거 하면 삼성이 어떻게 하는지 다 물어서 온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명칭이 결국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관과 이 사기업이 콜래보레이션에서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는 여기서 다 주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그 와중에 일종의 포획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지금 상태는 이제 그 명칭이나 입법화나 또는 여러 가지에서 이름은 관료로 나가고 그 디파트먼트로 나가게 되고 그 삼성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그 다음 질문에 나온 것처럼 향후 이게 계속 좋으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다우트한다. 더 새로운 발전의 어떤 가버닝 모델을 만들어내질 단계가 왔다, 지금은. 그러니까 그거의 핵심, 질문을 잘해서 제가 되게 타당하다 되게 반갑게 여기는데 바로 지금이야말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을 오픈하고 훨씬 더 이걸 포멀라이즈 하는 딜리버레이션을 포멀라이즈 하는 예를 들면 영국도 사실은 인포멀리 퍼스널리는 관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정치가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딜리버레이션에 포멀라이즈 된 어떤 조직이나 이것으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거는 훨씬 더 아마 지금 새로운 모델, 단순히 선거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런 가버닝 모델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아마 내 생각에 바람직한 거는 훨씬 더 민관 또는 교육계 이거 합쳐져서 나오는 포멀라이즈된 딜리버레이션이 누구나 트랜스페어런트하게 볼 수 있도록 딜리버레이션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면 어떨까? 이게 꼭 뭐 그래서 만약에 국회 각 분과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 각각 들어와서 논의를 훨씬 더 솔리드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꼭 논의가 꼭 의회에서만 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점점 더 사실은 미국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지금 아까 그 하이 테크놀로지의 그 트레이드 밸런스가 너무 문제가 되니까 이거 왜 이렇게 바꿔야 되냐를 갖고 각각의 핵심 멤버가 되는 나사의 요원들, 그 다음에 뭐 대통령실, 그 다음에 저기 인포멀리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거를 훨씬 더, 그 다음에 뭐 각각의 그 MIT 총장이 또 임명한 그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 몇 사람한테 프로젝트를 주고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주인은, 오너십은 누구냐?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이런 겁니다. 최근에 올수록. 공청 애님 이렇게 하는데 대신 관료가 그걸 오너십을 가지고 거의 가이드를 하죠. 그렇게보다는 논의를 좀 더 오픈하고 포멀라이즈 하는 게 어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5년 단임제 문제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좀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훨씬 더 그 임플리멘테이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이게 앞이 안 보이는 폴라라이제이션 속에 너무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라는 게 사실은 저도 많이 고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발전주의 개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주의라 그러면 박정희를 떠올려서 국가가 아주 강력한 이런 걸 떠올리는데 꼭 그렇지 않아도 아까 얘기했지만 발전주의를 할 때는 selectively 국가가
개입에 들어가느냐, 타겟을 두고 들어가느냐. 물론 그 타겟, 그 strategically라는 스트래티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 가지 뭐 논쟁 속에서 나오든 어쨌든. 그렇지 않은 반대쪽은 훨씬 더 리버럴하게, 아까 얘기했지만 뉴트럴하게, 보다 제너럴하고 퓨어한 모든 예를 들면 길을 닦아 놓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듯이 또는 어떤 퓨어 사이언스에 그걸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놓으면 모든 사람이 이용하듯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리버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에서 마켓 뉴트럴하게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어느 사회나 들어갑니다. 꼭 로우만 한다라는 건 아니고 하는데 훨씬 들어가는 R&D 하는 것 방식도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훨씬 더 소셜 코퍼레티즘이라기보다는 소셜 코디네이션 모델이라는 게 더 어울릴 텐데 그거는 훨씬 더 사회 내부의 각각의 인더스트리별로나 레이버나 뭐 추상 수준이 낮은 쪽에서는 노동자 평의회, 높은 거로는 회사가 글로벌리 있잖아요. 그러면 글로벌리 여기 독일에도 하나 있고 저기 체코에도 있고 뭐 이런 여기 노조는 체코 노동자고 여기는 독일 노동자고 근데 기업은 소유주는 같다. 그럼 이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사실. 그러면서 같은 슈퍼비저리 보드에 들어가서 논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는 열려 있죠. 그 다음에 훨씬 더 소셜리 독일 내부에도 아까 했지만 리서치 인스티튜트나 또는 페더럴 거버먼트는 대단히 독일은 뉴트럴합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운호프 인스티튜트가 사실 커머셜라이즈된 그쪽으로 개입을 하는데 그게 주로 어디에서 하냐면 주로 각각의 주정부들이 이제 이렇게 쫙 들어가는데 물론 주정부가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이런 논의 속에 먼저 진행되면서 협력이 먼저 여러 가지 소시오 이코노믹 팔러시에 얘네들이 합의가 먼저 진행되는 것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미래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는 그거는 안을 내세워 제 생각할 때는 그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지금에 와서는 전체 그 큰 인더스트리에 우리는 코디네이션을 해오는 중앙정부도 파워가 없는데 지방정부는 더 없기 때문에 이제 더 그렇긴 한데 훨씬 더 지방의 클러스터나 여러 가지 사실은 인더스트리 에코시스템은 사실은 그 에어리어 로컬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그 해야 될 역량이나 일들이 많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경쟁을 계속 드라이브를 걸 것이냐. 제가 말씀 다시 드리지만 발전주의를 어떤 분들은 사람을 쥐어 짜는 것 이렇게 디파인을 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 디파인은 뭐 하나의 그냥 예를 들면 우리나라 BTS가 왜 잘 되냐 그랬더니 엄청 쥐어 짜서 그렇다. 그래. 근데 BTS 리더가 RM이 인터뷰했는 거 보니까 그래. 아니 근데 일단은 엄청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 노력하지 않고는 도대체 세상에 그 자기를 보여주는 것, 또 어느 나라 같으면 나라가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게 훨씬 더 자기가 얼마나 나라 같으면 이거를 언페어한 것, 최소 기준으로 언페어하지 않게 또는 나아가서 좀 더 아까 얘기했듯이 고올의 합의나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훨씬 더 하면 어떨까?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닐까? 그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워낙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처럼 지금 우리 정치가 결국 문제는 경제야가 아니라 문제는 정치야인데 이게 참 앞이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답이 잘 됐는지 제가 참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좀 초과돼서 오늘 이 중앙도서관 북콘서트 이 저자와 함께하는 시간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많은 질문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권영기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